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에 제가 이제 거의 한 3, 40분 모시고 오늘 이제 블록체인 특강을 했어요. 이제 블록체인 특강 제가 오프닝 강의에서 가상혁명 1탄, 2탄 그리고 그 다음 1회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회차에 플랫폼 혁명 1탄, 3회차에 플랫폼 혁명 2탄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블록체인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차시죠. 그러니까 하위 통합 6, 7차시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을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갈 거예요. 가상혁명이나 플랫폼 혁명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념적인 총론적인 측면이라면 하나의 플랫폼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NFT까지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가상혁명 그리고 공간혁명, 지능혁명 이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차시부터 오프닝 2차시부터 잘 들어오셨다면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총론에서 강론으로 가면서 다시 총론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의 14세션을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늘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블록체인 혁명 1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1탄에 대한 이야기는 블록체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블록체인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 그렇게 하고 나면 블록체인 그 다음이 뭘까요? 이제 개념적인 걸 또 알았으니까 그 안에 또 강론이 들어가야겠죠. 내년에는 아니 다음 주에는 블록체인 2탄에서는 조금 더 솔리디티 언어나 이런 코딩 같은 것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스마트 컨트롤에게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분산 연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블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해시 함수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저의 언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처음 들어본 언어 이런 것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혁명 2탄에서는 그런 총론, 강론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가 들어갈 거예요. 메타버스 혁명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다시 NFT 혁명이 들어갈 거예요. NFT라는 것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4차시에 걸쳐서는 지난 6차시 동안 지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이면서 다음에 4차시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화요일 날 하는 수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윈인하고 하는 거예요. 윈인 원장님하고 이제 그분이 워낙 좀 이제 엄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 제약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해드릴 내용은 시간 제약 없이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상혁명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제가 기존에 무성대에서 뭐 현대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압축도 했지만 이번에 제가 논문들을 다시 한 4, 50편의 논문을 보면서 다시 정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 회원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체크해 두셨다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패러다임을 깨시고 새롭게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도 제가 가끔 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췄어. 자,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갈게요.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치의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의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고 우리가 PC를 통해서 1차 가상혁명이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새로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1.0, 2.0, 3.0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고 의미인데 월드 와이드 웹 1989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가치의 인터넷, 미래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떻게 된다? 월드 와이드 웹 3.0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웹 3.0이라는 게 어떤 맥락적인 의미인가?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수업 들어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웹 3.0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웹 3.0을 인식하셔야 진정한 가상의 공간에서 1차 공간혁명, 2차 공간혁명, 우리 2차 공간혁명 공부하고 왔죠? 1차 공간혁명이 뭐예요?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웹 3.0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지? 일단 하나, 패션,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이다. 어떤 인터넷인가? 신뢰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과 주식, 지적 자산권, 콘텐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이 중간 기간이 없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거래 가능한 미래의 인터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이 이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잭도시를 오늘은 들어서 웹 3.0이 어떤 우리에게 맥락적인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공적 혹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래 장부가 암호화되어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유되는 디지털 원장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블록체인은 오늘 1차, 내일 다음 주 2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차에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부분은 그때 다시 개념적인 부분을 자세히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단어로 대변이 되는구나, 이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적 설명. 개념적 설명은 공적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럼 가상혁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는. 가상혁명을 모르면 메타버스 어설픈 반쪽짜리 다리 없는 휠체어 앉아있는 메타버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래 정보가 암호화돼요. 암호화되었구나. 이 암호화라는 것을 다음 주에 배우겠구나. 그래서 디지털 온장이구나. 디지털 온장이라는 경우가 지금 블록체인인지 블록인지 이 부분도 좀 더 우리는 정정을 해야 돼. 블록이 그래서 정확히 뭐라는 거야? 채굴이 뭐지?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게 대체 무슨 문제라는 거야? 분산된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분산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블록? 채굴? 문제? No. 분산이라는 말. Decentralize.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4차 산업의 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 웹 3.0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보다 분산이라는 용어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블록체인 혁명 1탄, 블록체인 혁명 2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블록체인 혁명이란 뭐냐라고 했더니 마크 앤드리슨 네스케이프, 지금 호로이츠, 앤드리슨 호로이츠 기억해 두세요. 앤드리슨 호로이츠 기억 꼭 해두세요. 네스케이프 창립자예요.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발명품이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컴퓨터 과학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전자계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자계산기의 원리가 진화되어서 지금의 컴퓨터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지금은 소프트웨어공학,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컴퓨터 과학의 모든 역사를 들어서 가장 근본적인 발명품이라고 앤더슨 호로이츠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시 나오죠. 블록체인은요, 그냥 뭐 블록체인 뭐 원장이고 장부고 인터넷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인데 어떤 인터넷이냐? 신뢰 프로토콜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인터넷 어떤 인터넷? 신뢰의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이게 어떤 가치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인가? 어떤 뭐 삶에 대한 어떤 가치인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왜 3.0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검증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신뢰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 프로토콜을 왜 이렇게 블록체인 혁명을 신뢰 프로토콜이라고 해? 검증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검증되고 뭐가 진실하다라는 거지? 여러분, 답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뭐예요? 거래. 거래 꼭 기억해 두세요. 거래. 어떤 것이다? 거래가 검증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터넷에서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우리는 가상혁명의 3.0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에서 완벽한 가상의 공간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간혁명 1차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래가 검증된다는 거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검증된다라는 의미구나. 그래서 신뢰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구나. 이게 뭐지? 온라인이구나. 그래서 O2O 혁명. 블록체인은요, O2O 혁명을 빼놓고는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던 그런 블록체인 개념, 단순한 가상화폐든 그런 개념을 깨셔야 돼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근원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은 클라우드 슈밥 2015년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이제 창시가 되면서 블록체인 2.0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드디어 클라우드 슈밥이 우리 이제 5G와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도 돼 라고 해서 한때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과연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인가? 4차 산업혁명의 완전한 혁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었던 거예요. 제레미 라피크는 아니야. 그냥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악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였다? 5G와 블록체인이었다라는 거예요. AI 중요하죠. 3D 프린팅 중요합니다. 드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당연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온유가
빅데이터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라도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안 됩니다. 그냥 기술의 진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융합이 되었고 여기에 5G와 블록체인 이 두 가지 기술이 발전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다시 논문을 40여 편을 봤어요. 다시. 저는 제가 논문 보고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대체로 보니까 NFT, 신분증에서 소유권까지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라, DID, 크립토펑크, 어떻게 NFT 기특 상품이 되었나? 강남의 비싼 토지 X 인피니티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물론 모르고 사셔도 되죠. 제 강의가 이제 조금 먹혔나 봐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돈 있으면 저 높이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임야를 사야겠다. 저 산덩어리를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테헤란노의 땅값보다 아마 2030년도에는 저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그 땅값이 더 비싸질 거예요. 저는 1000% 확신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레이커즈 와일의 이야기니까요. 자, 당신은 비트코인을 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는 누구라도 블록체인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갈게요. 비트코인이 더 중요할까요? 암호화폐가 더 중요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할까요? 블록체인이 더 중요할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을 이제까지 비트코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거나 혹은 단순한 기술로 분산 운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제가 접근을 하죠. 비트코인은요. 닭과 알의 관계예요. 달걀의 관계예요. 그래서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먼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궁금해. 뭐가? 암호화폐 궁금하시죠? 가상화폐 궁금하시죠? 비트코인도 궁금하시죠? 아, 들어는 봤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못 해요. 공부라는 것은요. 이제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가르칠 때 너가 제대로 아는 거라. 이 강의를 해서 누군가가 아, 블록체인이 이것이구나 라고 설득이 되었을 때 진짜 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정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듣고 나서도 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들어는 봤어.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건데 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채굴은 뭐고 광부는 뭐야.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구해야 되고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렵고 POS, 하드코어, 난이도, 세그위, 세그멘트 컨트롤, POW, POS 이거 POC 이번에 나왔죠. 좌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음 시간 4차시까지 해서 배우실 게 블록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암호화폐 이제 다음 주 어디서 구하고 시장 용어 알아야 되고요. 이제 뭐 데이비드 차움 제가 오늘 기억해 주라는 거 몇 가지 기억 꼭 해주세요. 데이비드 차움을 모르고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닉 자보를 모르고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웨이를 모르고 블록체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 단위인 건 아실 거예요. 웨이가 바로 이더리움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웨이가요. 웨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다 해드릴 거예요. 데이비드 차움, 닉 자보, 웨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국어 꽃으로 뭐 김춘수의 책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차움, 사이버펑크, 그리고 웨이, 필, 네, 누구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처음 10개를 받은 사람, 좀 이따 나오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의 교재에 책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용어, 암호화폐 시장 아셔야 됩니다. 암호화폐 분류 아셔야 됩니다. 책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몰라서도 돼요, 이것은.
암호화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지불코인, 그 다음 대표 선수 플랫폼 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익명의 코인, 그래서 우리가 익명성 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확장성 솔루션, 또 유틸리티 토큰. 네. 오늘 우리 여기 소장님께서 유틸리티 NFT 모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익명 코인.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팀이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웹 3.0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스팀이. 우리 한국어로 하면 그 옆밑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토큰들. 그래서 글 써서 본 돈으로 소고기 사 먹는 법. 그래서 세상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틀 동안 하시는 내용이에요. 주식을 하려면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듯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낯선 세계라고 이렇게 디나이했던 거예요. 저항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더 욕구가 강할 때 더 저항이 강해.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없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지고 싶고 내 안에서는 아, 저게 필요해 라고 더 느끼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는 선점을 해서 20대, 10대, 뭐 17살에 비탈릭이 19살에 이제 시작을 해서 19살에 이더리움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저항할 것이 아니라 아, 세상이 변해갔구나, 변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의 어떤 것 패러다임을 바꿀 때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5G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었으면 결코 4차 산업혁명은 올 수 없다. 왜? 거래 때문이에요. 거래.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비탈릭이 상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을 몰라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7차씩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만났고 이러다 보면 저라는 사람과 래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 이유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혁신은 선구자는 늘 고독하고 외로운 법입니다. 자, 물물교환, 은병, 엽전, 지폐, 카드, 인터넷 뱅킹. 그래서 다음 세대는 뭘까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전자화폐 이미 왔죠.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언제 했다고요? 2018년도에 그것도 대기업에 가서 한 거예요. 대기업들은 어때요, 사람들? 나의 어떤 고난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그런 물결에 저항이 기본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뭐라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보다는 분산이라는 용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블록체인 안에서도 블록체인이 아니라 또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이 먼저야? 암호화폐가 먼저야?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야?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체인 블록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필요했던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죠. 둘 다 중요하다. 네. 둘 다 세상을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소 지금 교수님 또 바뀌셨죠. 김영준 교수님께서 2018년도에 하셨던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비트코인이 처음 체결된 2009년 1월 3일이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다.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용어를 들으면 제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러 또 갔었잖아요.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저희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블록체인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이 없었고 빅데이터 때문에 빅데이터로 우리 교수님을 저 광주
저 대구 완전히 정반대로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이 순간에도 이 용어를 읽으면서 정말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럼 나는 어떤 세상을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제가 가상혁명, 뭐 밑에는 메타버스 어떤 것들 이야기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이 블록체인을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앞가와 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럴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2009년, 클라우드 숍은 2016년도에 드디어 명명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제가 꿈이 있다면, 꿈이 아니고 이제 좀 세종 씨가 이제 안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이아 팀들,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오늘 우리 박연임 교수님도 저를 너무 감동시켜 주셔서 이런 분들하고 스위스 다보스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그곳을 저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아 좀 다녀왔지만 꼭 가보면 스위스라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직선제를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굉장히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역사는 10년뿐인데 이 역사가 인류 1세기보다도 더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탈중앙화, 익명성, 중개기관이 없는 것을 블록체인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이다. 노벨 경제학상은 보통 3명을 묶어주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와 비탈리 부텔린, 웰렛, 댄 나이머, 이웃 창시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상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8년도에 받았죠. 이더리움, 비탈릭이. 빌 게이츠가 원래 받기로 다 내정되어 있던 것을 비탈릭이 받은 거예요. 우리 뭐 IT 업계의 노벨상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이미 받았고 미래는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이미 그 사람을 그 IT 업계에 기술을 인정하고 줬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걸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그 유명한 기술자들이 다 싱가포르, 중국, 스위스, 러시아 다 나갔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유지안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만들어서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네. 2013년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이 사진이 그 내용인데 이제 딱 도둑들이 들어갔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스웨덴. 그래서 2030년까지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를 하겠다. 싱가포르도 2020년까지 공통카드를 충전하겠다. 2018년도에 우리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미 그 마이 DT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내 차를 등록시켜 놓으면 이렇게 그 드라이브 스루에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마존 고처럼 그냥 가서 결제하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사실 2018년도 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떤 세상이 의미하는지. 이미 2018년도에 스타벅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그런데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했고 스웨덴 유럽에서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던 국가인데 현금 없는 사회를 제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도쿄올림픽 때 일본은 이미 암호화폐를 활성화시켜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캐시로 현금 즉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두었었어요. 일본이 굉장히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 빨랐죠. 그리고 연예인들 그 급여도 비트코인으로 이미 2018년도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챗파이, 알리페이, 이게 중국에는 모든 노점상들조차도 알리페이 모바일을 결제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구걸하는 거지들도 페이 QR코드로 찍어달라고 실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우습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이 얼마예요? 지금 200만 원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 먹을 건 없어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로 이렇게 페이를 받는다는 거. 위챗페이로. 그런 것들 세상에 정말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거래가
가상혁명을 이루는데 거래가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한국 돈, 달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바로 암호화폐. 예,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작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이미 허용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는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그래서 2022년 4월 달 그리고 6월 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로 암호화폐를 진짜 많이 하는 학회는 어디인가?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도 라고스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 여기 봐보세요. 나이지리아.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아니고 진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디요? 네,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암호화폐 발행해서 가고 하죠. 그리고 봐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네, 암호화폐 많이 사실은 사용됐다고 합니다. 케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이 여기 있네요.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이 여기 있네요. 어떤 현상일까요? 아까 제가 스타벅스, 리먼볼, 아니, 이미 그런 대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많이 구매를 해두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저항하고 있던 말은 그러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8월에 몇 개를 샀더라. 그때 4,500만 원일 때 80개인가를 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그때 4,500만 원인데도 그래서 저는 4,500선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때 이미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대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무너져서 이건 어떤 현상이지? 조금 더 보완하려고 자기네들끼리 조금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국가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까? 이것은 미국이라는 일단 베트남이 1위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요. 그래서 전문 기관들이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웹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미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암호화폐만큼은 여기 중국이 장악하려고 CBDC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CBDC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이널리스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래가 줄어들었다라는 좀 더 4위 6위였는데 이번에 작년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떨어졌더라. 그러면서 어디 국가가 올라왔어요? 조금은 못 사는 나라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쪽 나라에서 인구 100만이 될 것이다. 100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140억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흐름을 조금 이야기를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될까? 미래의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혁명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이미 암호화폐 환전소에서 은행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두었고 이미 직선제를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그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자료 발췌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상혁명 안에서 자연스러운 흐름, 가상혁명에서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 보안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은 닉 자보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알고리즘 안에 디스크리틱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의 지금 스마트 컨트랙은 이렇게 완성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거래혁명이라는 것에서 비트코인이 2008년 공유경제 블록체인 이 모든 것이 등장했다. 2008년대 공유경제도 들어왔고 스마트폰 혁명으로 제2차 가상혁명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공간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폐의 기원 한번 봐봤더니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하지 않는데 상품의 가치를 내서 이제 지불 수단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대 수메르인들이 화폐로 사용했던 어떤 조개, 그리고 최초의 금화가 어디서? 터키에서 리디아 왕국에, 그리고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테네에서 사드라마카의 은하의 전신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화폐는 물물 교환의 비효율성 없애주는 교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화폐가 어떤 의미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영상에 보면 화폐의 기원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영상 다 드렸죠. 거기 뭐 화폐 기원 보시면은요, 부잣집에서 예쁜 돌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돌은 그 부잣집 안에 있는데요, 그 돌이 가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건 좀 더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어떤 거냐, 내가 실제 그 돌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잣집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부분을 내가 어떤 쌀을 주거나 뭘 주고 부잣집에다 주고 그 가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뭐 야채를 사거나 뭘 샀겠죠. 뭐 그때 당시 야채는 없었겠지만, 그런데 그 야채 주인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가잖아요. 안 들고 들어가는데 주는 거예요. 왜? 부잣집에 있는 돌에서 그 돌을 깰 수는 없지만 그 가치가 공증이 되었던 거죠. 인증이 되었던 거죠. 가치가 서로 공유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화폐의 근원적인 가치죠. 그래서 중국의 궁극적으로 돈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교환 수단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것으로 만든 게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가상의 공간에서 돈의 속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봐요. 가상혁명, 오프라인에서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온라인 공간으로 올라가서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가상의 토지, 가상의 노동, 가상의 자본에서 제가 처음 가상혁명 첫째 날 했던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가상의 자본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가상의 자본? 여기에 달러가 필요할까? 파운드가 필요할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이중장부,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다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그래서 아까 거래에 대한 진실성, 거래에 대한 검증, 이게 바로 비트코인, 사토시가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갈게요. 그러면 가상의 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지?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블록체인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의 수단, 바로 블록체인.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의 가트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2022년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다. 그런데 위에 거래 기록이 나아갈 혁명이라는 거예요. 은행의 거래 가료가 있듯이 이 거래 기록.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는 누구나가 도용하고 해킹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혁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으면 혁명은 안 되었는데 비탈릭이 뭘 도대체 만들었는데 그게 혁명이 된 거야.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거래의 계약, 컨트랙이라는 계약을 온라인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향후 세계 경제 변화를 주도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보다 인류에게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제가 자율주행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통합은 이꼬르 자율주행차. 결국 자율주행차는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의 톤은 좀 빠르지만
맥락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컴퓨터,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008년인데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통화,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요. 화폐의 가치입니다. 주인집에 큰 돌이, 그때는 예쁜 돌이 돈의 가치였는데 그걸 가지고 주인집에 있는데 나는 그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없잖아요. 물리적인 게 없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화폐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디지털 통화, P2P 방식으로 한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합의를 통한 통화의 발행, 합의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실 거예요. 이게 POW, POS, POC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신문을 읽으시겠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 발행량 2,100만 개만 제한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계정 생성 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더라. 그리고 나눠 보관된 동일한 전체 동일한 거래 장부는 과반수 이상이 넘어가면 인증이 되고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한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블럭이란 뭐냐? 10분 안에 만들어진 비트코인 거래 내역의 묶음. 네,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아, 블럭은 10분간 만들어진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내역의 묶음?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저장된 거래 장부? 블록체인이? 아, 공공거래장부, 분산거래장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죠. 거래장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어떻게 하고 비잔틴 문제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상호 검증성, 조작이 불가능함 이런 정도. 의미는 무엇인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작동의 핵심 기술. 다시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블록을 생성을 많이 해야 세상이 변화가 돼요. 비트코인은 가치의 화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 기술이 없는데도 그것은 가치를 가져갈 것이다. 물론 처음에 가진 사람들도 팔지를 않은 게 가치를, 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상태로 은행의 횡포로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의 돈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걸 만들자. 여기에 제2차 가상혁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들어. 누가 만들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주자. 어떻게? 이거 거래하려면 수수료도 발생을 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뭐 블록들을 서로 이제 합의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수수료도 필요하고 이럴 것 같아.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주자. 이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블록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코인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부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다 블록을 지금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블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금융이면 금융, 정치면 정치의 문화면 문화에 맞는 그런 블록 형성에 그런 거래의 장부의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토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것들을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게 CBDC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미국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그게 가능하죠. 네.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게 그게 화폐 혁명인 거예요. 자, 합의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 사용자 증가와 해킹 등의 거래 조작 가능성은 밤디래. 다음, 그래서 분산합의 시스템, 채굴 시스템, 거래 장부 동기화 시스템 이 세 개. 사실은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사 들어갈게요. 자, 순수한 전자화폐 온라인 지불 시스템이었고 이더리움은 임의의 규칙에 따라 자산을 이동시키는 스마트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거래의 지불 시스템을 만들었어. 거래하는데 어떤
뭐 지불을 해줘야 되고 수수료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기존에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산을 이동시키는 계약, 이것을 A는 뭐 자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더리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R3, 코다 옛날에 그 기업들이 함께 통합해서 우리가 오픈소스를 만들자. 그래서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표준화 그리고 기술을 공유하자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은 변화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조차도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뭐 약간 사기꾼 같은 거 이런 개념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때 조용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금 많은 부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도 ICO를 아이콘부터 제가 이제 탔죠. 근데 이제 그 초기 아이콘을 제가 타지는 못하고 저는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이제 뭐 연구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인류의 역사상에 하나의 핵을 끊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없어질까요? 블록체인이 없어질까요? 퀘션 마크. 미래에 그러다 보니 삶의 개념까지 바꾼다라는 비트코인이 없어질까요? 블록체인 세상으로 간다는데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코인이 없어질까요?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었다.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디지코스 시대에 오프라인과 달러와 영어가 세계의 시장이 하나, 돈이 하나, 언어가 하나. 이게 세계화라는 의미였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과 달러, 이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혁명으로 들어와서 2차 가상혁명을 통해서 온라인과 그때도 우리는 달러로 거의 뭐 전 세계에 가능했죠. 그리고 영어가 필요했었는데 스마트 신일류의 탄생과 함께 블록체인 신일류에는 O2O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반드시 코딩이라는 용어와 함께 언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언어는 이제 다 통일이 돼요. 그런데 암호화폐, 코딩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탁월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백서에 처음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일렉트리닉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자화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비탈릭으로 오면서 암호화폐 개념을 좀 더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블록체인 폰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핀이라고 이미 블록체인 폰이 스위스에서 시행이 되었고 잘 활용되어 있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삼성폰을 가지고 있으면 블록체인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렇죠. 자, 블록체인의 역사 세 분만 기억을 해주세요. 데이비드 차움 그리고 할피니까지 기억을 하시게. 할피니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할피니 최초의 비트코인 10개를 받으신 분 그리고 데이비드 차움은 우리 워커힐 호텔에 오셔서 강연을 했었죠.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데이비드 차움이 누구인가 1983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니까 우리의 빅데이터의 원형인데 우리의 모든 카드 내용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네이버나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들에게 공개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빅브로더의 세상, 우리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그런 세상에서 야, 온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 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때부터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자캐시를 발행을 해서 회사를 차렸죠. 역시나 네, 안 됐죠. 회사가. 그래서 이미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해. 우리의 어떤 투명성, 익명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던 최초의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토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아시아경제TV죠. 우리 한국에 왔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하버와 뭐 스토브로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비트코인에서는 스탬프, 서명, 타임 스탬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 그래서 전자서명과 타임 스탬프에 의해서 우리가 해킹이 방지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던 기술인데 1991년에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유변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해. 이 감지하는 기술이 바로 해시와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자라고 이미 1991년도에 나와 있었고, 1992년도에 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해시를 이용한 트리 구조, 우리도 머클 트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구조의 데이터 저장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기술들은 1991년도와 92년도 세계 최초로 1992년도에 암호화폐라는 특허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토시가 9장인가요? 이 백서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는 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백서라고 하죠. 63명 정도의 암호 해커들에게, 암호학자들에게 메일을 다 보낸 거예요. 야, 우리 이제는 세상을 바꿀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 기술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거를 같이 채굴을 해서 활용을 하자. 우리 중앙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말자라고 했는데 다 웃었죠. 그리고 2008년도 10월에 논문이 나오고 2009년 1월 3일 날 제너시스 코인이 코인이죠. 메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왔어요. 누가 샀을까요? 아무도 안 샀어. 그런데 그해 10월에 할핀니가 채굴을 합니다. 드디어 10개의 비트코인이 받았습니다. 근데 할핀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2008년도에 이런 기술들이 다 비웃었는데 2008년도에 가능했을까? 이게 바로 사회적인 흐름이고 스마트폰 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아이폰 3를 2007년도에 탄생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인류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게 되겠죠. 자, 그걸 정말 감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클트리와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비드 자움, 그다음 두 번째 닉 자보 스마트 컨트랙의 창시자. 닉 자보 1996년도. 제가 요즘에는 해도 외우고 있어요. 1983년도에 데이비드 자움, 1996년도에 닉 자보, 그리고 그해 12월에 할피니가 10개, 그리고 또 이제 배워야 될 게 월드 와이드 웹 1989년도.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좋으니까 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닉 자보가 이미 1996년도에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토시의 비트코인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암호 기술에 의해서 정의된 전자지불 체계입니다. 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 스마트 컨트랙에는 비탄릭이 스마트 컨트랙 개념을 어떤 거?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서, 그래서 사토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나열을 했고 거기에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닉자보의 개념을 딱 넣어서 디스크립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계약의 시스템만 딱딱딱딱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15분 만에 이더리움 우리의 토큰 하나 만듭니다 했는데 우리 초창기에 그거 막 몇천만 원씩 주고 개발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코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5분 만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개념에 닉자보의 스마트 컨트랙을 넣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비탈릭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이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 계약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중개자 없이 조건이 이행되면 확인이 되고 승인,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때 암호화폐를 지급을 해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자는 제공을 한다. 이게 뭐예요? 엘빈 토플러의
프로슈머 마케팅, 프로슈머 플랫폼, 3차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의 1차 3의 물결이 벤처 우리 그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 2차 3의 물결이 바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앞으로 제4의 물결은 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3의 물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엘빈 토플러가 그 3의 물결, 4의 물결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았는지 저 또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웨이, 아까 닉자보, 데이비드 자움, 웨이, 나는 무정부주의 경제를 신봉해 라고 우리는 돈이라는 교환 매체에 대해서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들이 트랜잭션을 참여해서 기록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해서 사토시가 만들게 되었고 이 웨이의 그 것을 가지고 그 이더리움의 가장 최소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할핀니가 재사용 가능한 작업증명 방식 RPOW를 시스템을 제시를 했었고 최초의 비트코인 수령자 2009년 12월에 비트코인을 수령을 합니다. 채굴을 통해서요. 그래서 닉자보의 합의 방법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거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닉자보에 대해서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 퍼즐, 작업 증명, 벤치마크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닉자보의 이야기를 이제 사토시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8년 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2009년 1월 3일 사토시에 의해서 최초의 블랙이 마이닝 됩니다. 첫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을 때 뭐 4년마다 반감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아시죠? 지금 6.25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거대 기업이 어디 가서 시베리아 오지에 가서 하겠죠. 2009년 12월 스위스가 차가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을 수 있어요. 2009년 12월 드디어 최초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통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10개 비트코인을 전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1년 동안 다 비웃었던 거예요. 아무도 채굴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할핀니는 그래 내가 가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이제 채굴을 했던 것이고 드디어 12월 1년이 다 되어서 드디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최근에 영국 재판에서 승소하죠. 네,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온다. 아쉽지만. 그래서 호주 컴퓨터 공학자였고 미국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영국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사람이 나다, 일본 사람이 나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사실은 나였어. 그때는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 우리 초창기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사고 이것들을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잡아갔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중앙정부에 이렇게 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창설자다라는 말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그게 과연 이 사람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영국에서 최종 재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또 한 분이 계세요.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2009년 또 우리가 1월 3일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언제를 기억한다? 2010년 역사적인 날. 여기 또 잊어버렸어. 피자 두 판. 콜로라도 주가 아니고 마이애미 있는 주. 예. 그래서 5월 22일 비트코인 천현물 거래인 10,000개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했다. 여러분 그분 가지고 있을까요? 피자집?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전 세계 오픈소스 기반의 암호화폐가 진행되고 있다. 2027년 전 세계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딱 생각을 해봐요. 블록체인을
가동을 시키려면 정부가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달러로 줄 수가 없다고요. 한국에 아무리 몇 조 돈을 단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한국 돈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럼 뭘로 줘야 된다고요? 암호화폐를 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7년도면 전 세계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다. 전 세계 10%가 암호화폐로 거래가 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뭐 1000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상상도 못하게 더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사토시와 이더리움의 관계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주 솔림팀이 언어 제가 이제 코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제가 데이터를 하다 보니 파이썬이나 R이나는 이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엉뚱한 메타버스 만든다고 꽤 많은 시간과 마음과 비용을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코딩을 좀 배우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지금 나이를 불문하고 코딩을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많이 해줘요. 파이썬 정도는 한 번 정도 네,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 이렇게 코딩의 언어가 구현이 되는구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최소한 코딩의 언어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건 정도는 배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훨씬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인 튜링 완전 가상 머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우리 혁명을 일으키는 용어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튜링 완전한 가상을 언어를 만들었다라는 것.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단지 암호화폐만 기준되지 않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분산화,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무엇이다? 가치의 앞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은행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장,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자라고 했는데 비탈릭이 왜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이 거래의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거래의 기반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아까 완전 튜링 언어라고 말했죠. 그걸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거래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웹 3.0 가치의 인터넷, 미래의 인터넷, 신뢰의 인터넷이다. 뭐가? 블록체인. 연계성 다 한번 그려보세요. 인터넷이래. 그런데 거래래. 거래가 완전해서 혁명이래. 그런데 블록체인에는 달과 닭과 계란처럼 암호화폐가 따라오는데 그리고 2027년도에는 10%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거래.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또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또 필요하겠네. 그럼 10%가 암호화폐로 거래될 거래. 이거 여기까지. 그래서 블록체인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O2O 혁명도 다 했던 이야기니까 플랫폼 혁명에서 제가 O2O 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에서 1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작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 디지털화를 다시 아날로그화로 시키면서 O2O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 거야? 달기, 식품으로 완전하게 가정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다. 실험이 끝나기 전에 의약품 연구 결과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익명성이 부담된다.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어떤 병원과 보험회사에 공유할지 직접 할 수 있다. 이게 웹 3.0이에요. 내 정보를 옛날에 내가 불치병 걸리면 병원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불치병 걸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찰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모든 병원들이. 그래서 왜 이 데이터가 옛날에는 그들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웹 3.0이에요. 이게 잭도시가 트위터의 창시자 잭도시가 비웃으면서 했던 말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뭐라 그럴 거야? 신뢰를 만드는
것이야. 정보와 소유가 생산이 되었던 시절, 그리고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빅데이터가 이루어졌어요.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면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첫째. 그런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 거기에 이 정보의 가치가 내 거였구나. 이게 웹 3.0.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자, 다시요. 1차 가상혁명, 우리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갔다고. 그게 뭐가 올라가?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다 올라갔어. 그러면서 웹 2.0 시절에 우리가 내 블로그, 내 뭐 이런 것들로 점점 활성화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라는 간접 수익으로 대기업들이 그들을 만든 플랫폼 개발자들이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정보의 그 주장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어서 이렇게 사실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AI가 걸러야 돼. 이 A가 걸러야 되는데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것은 투명성, 익명성, 투명성.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는구나. 직접 민주주의요? 할 때, 제가 2018년도에 했던 이야기예요. 더 이상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학벌, 뭐 위조 이런 말들인데 메타버스 시대는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체인 비탈릭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해서 우리는 OS의 개념이다. 제가 이제 플랫폼 영명할 때 거대 사도의 공룡 기업들이 이 OS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 거 빼놓고는 다 가상의 공간에서 사는데 그것은 뭐냐? 거래를 다 가상의 공간에.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트랜잭션 교류 분석을 저하고 수업 들으실 분 계시죠? 이 교류 분석 바로 거래예요. 거래. 인생은 태어나면서 눈 감는 순간까지 모두가 거래예요. 엄마와도 거래예요. 친구와도 거래예요. 여러분들과도 지금 저하고 거래예요. 물론 그 세상적인 어떤 돈 주고받고의 그런 거래가 아닌 거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의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완전 튜링으로. 그래서 플랫폼 연결 제가 OS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들어가는 문 이것들을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하나의 블록체인 OS이다. 새로운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IPF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떨어지는 게 무슨 토큰이다, 코인이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 토큰이 가치 있고 꼭 사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은 어떤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 거래의 기반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제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정치라는 원래의 현상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과도기를 거치면 어느 순간에 정착이 될 것 같고 이 중국은 이미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의 P2P,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2.0.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시스템, 퍼블릭이 뭐고 프라이빗이 뭐야. 비허가 블록체인이 뭐고 허가형 블록체인이 뭐야. 그래서 이 헬스 함수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해야지. 조금 알면 좋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상호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이 있었구나. 이 블록체인 2세대는 이다리움이었는데 스마트 컨트랙은 조금 빠른 속도였는데 그럼 3세대는 뭐지? 이오스구나. 이오스는 완전히 빠른 거였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앱스토어가 있듯이 뎁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앱 서비스가 있듯이 뎁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타마스크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뎁 이제 거래소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스마트 개혁이 있었다.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있었는데 이 솔리디티라는
블록체인 언어가 있는 거예요. 코딩할 수 있는 C++이나 뭐 이런 것들, 자바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거. OS, 안드로이드, iOS라는 이 거대한 OS가 있는데 블록체인에 들어가려면 EVM이라는 운영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 튜링이라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것들 그대로 가상의 공간으로 다 재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1차 가상혁명, 온라인으로 올라는 갔지만 정보가 일방향이었어요. 2차 가상혁명, 나도 글을 쓸 수가 있네? 나도 뭔가를 남길 수가 있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혁명, 2차 가상혁명,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3차 가상혁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하고 똑같이 어떻게? 신뢰. 믿을 수 있어. 누가 내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해. 할 수가 없어. 타임스탬프 때문에, 해시 함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이해 성숙도를 보면 분산원장, 블록체인보다 더 중요한 분산원장이라는 개념, P2P 신뢰 네트워크에 의해서 우리가 1세대, 비트코인 블록체인 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으로 실행 플랫폼을 만들고 컴퓨터 신뢰 기반 컴퓨터가 웹 3.0 이때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2세대를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이제 제2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이 완벽하게 되는 거. 그럼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지금 다 블록체인이 속도 때문에 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오스가 이제 최초로 시도를 했고, 다양한 뭐 퀀텀 기반이나 다양한 이더리움에 대체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바꾸지 않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3.0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4.0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4.0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세대인 보고만 지나갈게요. 블록체인, 뭐 우리 주우봉 교수, 저의 영남대 박한우 교수님, 전 세계 100위 블록체인 안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 주우봉, 우리 박사 동기인데 이번에 칭화대 교수로 갔어요. 대구 영대에서 박사 받고요. 그분이 논문을 써줬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금융기업에서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고, 최근 동향을 보니까 뭐 NFT 부분에 있어서 구글 NFT 다 진행을 합니다. 개발자의 58%가 블록체인 기술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CBDC 도입.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밴드, 이제까지 중앙은행에서 뭘 만들었어요? 오프라인 화폐를 만들었잖아요. 달러를 만들고 한국 돈을 만들고 이렇게 동전 지금 우리도 안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은행이 중앙의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CBDC예요. 중국은 이미 만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블록체인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온라인 디지털 화폐일 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이제는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이다. 이게 CBDC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뭐 블록체인이나 아니 소프트웨어는 미국에다 밀렸어. 오케이, 인정. 근데 지금 현재 AI 블록체인 10만 양변수를 다 주장을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주도를 할 거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예요? 인도, 중국, 싱가포르 이 세 군데의 나라에서 앞으로 아시아에서 주도를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 한국이 살짝 끼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뭘 할 것이냐? 바로 화폐 전쟁이에요. 화폐 전쟁. 그래서 블록체인 장부기관 화폐가 아닌 금융권과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거지만 CBDC, 그래서 결국은 어느 상황인 거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왔구나. 국가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CBDC. 기억을 하고 계셔주십시오. 구글 암호화폐 거래소 원래 광고 허용을 했고요. 우버 블록체인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암호화폐 지원하는 슈퍼 앱 출시 예정이고요. 알리바바 NFT 시장 오픈 발표 이미 하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 워크프레임 발표 NFT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우리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로를 사실은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토큰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용하지 못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엔비디아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그 디자인 그게 나올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우리 뭐지 소장님 도움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디자인 하는 거 그거 잊어버렸다. 아주 쉬운다는데 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 NFT 가상현실들의 기술이 핵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 비디오 기술. 그래서 이것들을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올해 하반기에 좀 더 보완해서 새로운 그게 나올 거예요. 비디오 기술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메타버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메타버스를 지금 저는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가 집에서 유틸리티식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용화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요. 게임 분야에서 플로우 블록체인 완벽하게 우리가 NFT 때 P2E 게임이랑 이런 것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죠. DID 디센트럴라이즈드 아이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헬스 분야에서 특히 중요할 것이고요. 음악 산업 분야 그래서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혁명이 아니에요. 진화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충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해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오게 되면 그런 모든 걸 해킹할 거야 라는 물음에 저는 S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가겠죠.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 우리가 보통 뭐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딱 이렇게 하세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모든 거래의 혁명이다. 인터넷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ID. 이제 우리 그 신원인증 오프라인 공간에서 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공간에서 완벽하게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완벽하게 안 될 수 있도록 내 신원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보호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나의 어떤 모든 과거의 모든 인적들이 온라인에서 제가 잠깐 뭐 누구를 비난하는 뭐 댓글을 하나 달았다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의 모든 이렇게 신분증이 발급이 될 겁니다. 지금 일단 모바일 아이디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DID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기서 우리 보시면 뭐야? 드론 면허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상의 아이디, 아바타, 인증, 생체 인증 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가 나의 유산이고 아바타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패시브 인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또 플랫폼 혁명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DID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자 어제부터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 창원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현재 제가 떼어놓은 인감증명서와 도장과 제 인감도장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시간은 촉박하고 기차 시간은. 근데 전화를 했더니 그냥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세요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완벽하게 진화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DID가 많이 나오는데 완벽한 나의 신원 보증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중앙의 어떤 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디센트럴라이즈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나의 어떤 소유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정보들은요. 내가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영지식이 나왔는데 네. 제로 날리지 프로그램. 이 영지식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조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익명성과 퀀텀이 이제 토큰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사물 인터넷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는 반드시 블록체인이 없으면 안 된다. 오토 서비스 확대 서비스이다. 냉동차 유통. 그래서 우리가 마라도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다 보면 장기를 하나 들고 가는데 이 장기를 간다는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이게 온도가 조금만 틀려져도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사고가 났어요. 옛날에는 의료사고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투명하게 모든 스크립트가 과정이 정확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블록체인 시대이다. 완전한 투명한 세상이 올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빅브러더 내가 앞에 나가면 최소한 1시간 안에 30번 이상이 제가 사진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 생각에 30번이 아니라 인공위성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0번은 찍히지 않을까 1시간 안에. 그러면 저의 모든 것은 노출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어요. 저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과거에 온라인 공간에서 있던 PC를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블록체인 공부를 할 때 앞으로 시인용은 돈이 아니고 내가 땅이 얼마가 있고 돈이 얼마가 있고가 아니고 평판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 의미를 처음에 굉장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평판이 온라인에서 나의 모든 행위들이에요. 온라인에서 아까 가상의 아이디, 아바타 신원 아이디 있다고 했잖아요. 내 가상의 공간에서 나의 모든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막말하고 심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항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온라인에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그런 투명한 세상이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 익명성. 나의 아바타. 그래서 또 이제 완전히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양가 감정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블록체인상의 모든 것들을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 수집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 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 2011년 11월에 시장 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에 그랬죠. 10만 달러 넘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저는 제가 한 2018년도부터 비트코인 10개, 아니 이더리움 10개가 100개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거야 라고 제가 그때 60만 원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15만 원 떨어질 때도 제가 이더리움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50개가 해킹당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진짜 저는 앞으로도 이더리움은 귀하게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가상화폐가 2011년, 21년 5월경에는 이제 가상화폐 이제 플랫폼이 지금 현재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정도. 우리 가이아에서도 지금 사실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자산수가 저는 모든 여기에 지금 현재 18분이 계시는데 제 거 2개니까 16분의 모든 분들이 우리 특히 여기 모 대표님 모 계시잖아요. 모든 교육생들 그들만의 다 리그 그들만의 옛날에는 포인트 개념으로 가상자산이 필요할 때 될 거라는 거. 어떤 생태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로마 가게에 대해서 아로마에 관련된 나만의 우리 팀장님만의 아로마 토큰이 발행이 되어서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래소에 가서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중앙 집중형 거래소들이 지금 다 판을 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그 분산 디앱의 플랫폼들이 가상화 거래소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우리가 굳이 이 비싸게 큰 대형 거래소에 우리 토큰을 상장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점점 우리들의 인식이 안착화가 되고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생태계 안에서 개인 토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메인넷을 뭐 이더리움이라도 뭐라든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단국대학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수님이 이제 하반기엔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학이지만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옛날처럼 ICO처럼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P2E 블록체인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블록체인 원리 블록 구조, 난스 값 계산하는 것도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블록체인 3.0 시대의 암호화폐의 미래. 이 부분도 다음 시간 할 건데 제가 이 웹 3.0은 아래에 있는 이 논문에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웹 3.0을 둘러싼 논쟁. 잭도 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최근 트위터 CEO직을 내려놓은 잭도 씨가 비트코인 전도사로 유명하다.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바꿨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만약 일찍부터 비트코인이 존재했다면 트위터는 광고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웹 2.0에서는 광고에 의존해서 모든 플랫폼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블럭이라는 거. 트위터를 떠나 웹 3.0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블럭이라고 핀테크 회사 스퀘어의 사명을 변경을 한 거죠. 웹 1.0 일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C 처음 생겼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어떤 것들은 막 글을 쓰거나 이럴 는 없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으면 그냥 글을 뭐 정보를 받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웹 2.0 시대에 우리는 쌍방향. 그래서 나의 어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곳에 내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의 어떤 데이터였고 나의 글이었는데 이때 주인들이 누구였다? 4대 공룡 기업들과 뭐 2개의 기업, 넷플릭스하고 이제 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웹 3.0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MS,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보면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집중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웹 2.0. 그런데 3.0의 시대가 들어와서 탈중앙, 분권형 생태계를 통해서 나의 데이터는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들이 나의 데이터를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NFT라는 거. 그래서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웹 3.0 정신을 구현하는 기술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 다시요. 웹 1.0, 2.0, 3.0 이야기를 하는데 이 3.0이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블록체인 기술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네? 실내의 인터넷이네? 뭐지? 이게 궁극의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뭐지? 탈중앙화 분권화 이게 모든 나에게 어떤 그 의미야? 내 재산은 나의 데이터는 내가 재산이자. 4차 산업혁명의 원유가 뭐라고 그래서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는 원유네? 석유네? 그럼 값을 발휘해야겠네? 내 데이터는 값을 발휘하네? 가치를 발휘하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탈중앙화 되면서 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 나의 자산이 되는구나.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게 블록체인의 의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하고자. 3.0 암호화폐 업계를 주도하는 다음 트렌드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된다. 자, 웹 3.0은 암호화폐 업계를 주도하는 다음 트렌드를 가르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된다.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는 디파이, NFT, 2019년도 디파이 엄청 떴죠. 2020년도 디파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됐으니까. 네, 그때 디파이가 뭐예요? 거버넌스, 다오. 이 용어를 또
배우셔야죠. 아까 우리 앤드리슨 호로위츠 이야기했죠. 넷스케이프. 그 사람이 이 때문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옹호자 잭도시가 당연히 3.0을 옹호하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잭도시는 웹 3.0은 최대 옹호자이자 웹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를 대놓고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잭도시가 뭐라 그랬냐면 2021년 12월 23일 야 너희들 있잖아. 왜 3.0을 소유할 수 없어?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왜냐면 VC와 그 투자자들만 이를 소유하고 있어. VC가 누구입니까?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 그들만이 웹 3.0을 소유할 수 있어. 다시요. 2.0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 우리들이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정보를 여전히 VC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MS나 구글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플랫폼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이 내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결국 VC들이 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랫폼 주인에서 VC로 넘어가는 거지. 결국 우리 같은 개미들은 너희들이 주인이 되지 않아. 너희들의 정보는 너희들 거이 아니야. 이런 말이었어요. 비웃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날 또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왜 3.0 본 사람 있어? 야,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던데? 야, 왜 3.0 그냥 현실보다는 마케팅 유형화가 많이 보인다. 이 또한 웹 2.0에서 광고로 부자가 되었었잖아. 이러듯이 너네들 또 VC들 너네들 또 마케팅으로 부자를 뭐 광고든 뭐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거야. 그러자 잭도시가 야, 웹 3.0은 A와 Z 사이에 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너무 많이 암호화폐 투자를 했어. 너무 많이 블록체인 재단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투자한 너가 주인이잖아. 그 사람들이 주인 아니잖아. 이러면서 비웃었던 거죠. 그래서 마크 앤드리슨은 에리즈 창업자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제 투자를 왜 3.0 기업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역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이 많은 것들에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자가 아니고 VC로 투자한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사실 VC가 주인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러다 보니 좀 그렇죠. 예, 결국 부자가 또 부자가 되는 세상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캐시우드는 3.0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제 도시의 주장에 동의했다. 야 맞아. 분권화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잭도시가 이야기는 왜 3.0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조 7,900억 원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런 통계를 가져오지 않고 이런 논문에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다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암호화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토큰 이코노미. 블록을 생성하는데 반드시 보상을 줘야 되는 것. 이것 암호화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NFT 기업 투자 중 몇 프로? 40%를 누가요? 아까 앤드리슨 호르위츠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도시가 이거야. 앤드리슨은 이미 먼저 이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잭도시가 좀 늦게 비트코인을 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질투?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2조 6,500원에 펀드를 또 조성을 한 거예요. 앤드리슨 호르위츠가. 예를 들어 뭐 코인베이스에서 NFT 오픈시에 초기 투자자로 이미 주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NFT에서 제가 이건 좀 더 말씀드릴게요. NBA 선수들 운동 경기 한 장이 얼마인지. 그래서 VC들 때문에 웹 3.0 생태계가 온전하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초기에 투자해서 너무 돈을 너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 조금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에서 구매하고 이를 가상 지갑, 아까 디센트럴라이즈 지갑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거래소가 되는 거죠. 메타마스크로 전송하라고 아디다스와 온숭이 NFT를 오픈스에서 거래를 한다. 근데 분권화된 웹 3.0이 위험할 정도로 특정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너무 이 호리츠가 4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분권화야. 너가 주인이잖아. VC 너가 옛날에 구글 하나처럼 주인이잖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암호화폐 NFT를 구매하고 사고 팔고 이게 모두 호로위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 잭도 씨가 비트코인을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난 왜 1.0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들이 말을 하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너무 상판에 VC들이 몇 명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의 배만 불려줄 수 있겠구나 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VC 독점한 이익과 지배권을 크리에이터와 같이 콘텐츠를 만들며 플랫폼이 성장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래 웹 3.0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드랍박스 창업자 웹 3.0은 인터넷 초창기에 이익을 내겠지만 대다수 VC는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생태계의 분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웹 3.0이 어떤 것도 실패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잭도 씨가 말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을 직접 관리하면서 인터넷 다시 혁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잭도 씨가 웹 3.0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파오 자워도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블록체인이 괜찮아. 이거 해결될 거야. 그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들이 가치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블루 스카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우리는 웹 2.0에서는 더 이상 성장의 잠재력이 없어. 그래서 많은 잭도 씨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CEO와 프로그래머들이 웹 3.0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웹 3.0 월드와이드 웹 1989년 제가 아까 89년 이야기했죠. 팀 버너리스 경이 영국에 자기를 받은 분이 이걸 보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단 6개의 회사가 57%의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집중화되어 있다. 이게 웹 2.0의 모습이다. 처음에 웹 1.0에서 웹 2.0에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방향에서는 뭐 PC 그리고 1996년도인데 실제로 웹 2.0은 2004년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앙집중관리이고 웹 3.0이 바로 분산관리. 그러면 웹 3.0에 빗달리게 스마트 컨트롤이 나오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다시 통계가 나오죠. 그래서 투명성, 데이터의 소유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보상을 받아. 민주적 의사결정, 이게 다오예요. 또 이제 우리 다오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웹상에서 웹 2.0은 2004년도에 실제로 시작이 되었다. 1999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말이 2004년도부터 실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참여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을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문제가 되었다? 거버넌스 문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웹 3.0이 2014년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케빈 우드가 탈중앙화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으로 최초로 3.0을 언급을 한 거예요. 2013년도에 빗달리기 비트코인 재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서 글을 쓰고 하면서 야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야 무슨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만들어져. 안 돼.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거야. 라고 해서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줬는데 이제 따로 나와서 혼자서 이제 여기 케빈 우드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7월 30일 날 드디어 제너시스 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3.0은 이때 NFT도 나옵니다. NFT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5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탈중앙화. 누구나 탈중앙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산, 저장, 서비스 구성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고 선진화된 시스템 구조이다. 다오. 다오 좀 기억해 주세요. 탈중앙화, 탈중앙 자율 조직. 그래서 디파이는요. 이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중앙을 플랫폼 만들고 재단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중앙의 자율 조직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거버넌스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보세요. 거버넌스 토큰인 유니스왑에서도 토큰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에서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개방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방성이나 이게 개발한 오픈소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이게 참여에 대한 보상.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탈중앙화,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3.0의 차세대 앱입니다. 그러면 탈중앙화 플랫폼을 뭐라 그런다?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P2E 게임을 하고 경제활동하고 디파이 코인을 H해서 이자 수익을 벌어들인다. 그래서 탈중앙화 플랫폼은 앱이 있었으면 아까 뎁이 있다고 했잖아요. 뎁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지? 다음 시간에 투링 완전 언어 배워야 됩니다. 아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투링 완전성을 지원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다.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기술자들은 이게 중요하겠죠. 장치로로 앱스토어에 뭐 30%가 수익이다. 애플도 앞으로 이 뎁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토큰이 앞으로 조금은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궁극에는 초창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제2차 가상의 토지가 확장이 되면 플랫폼이 거대 공룡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로 돈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가 되어서 OM 2.0에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3.0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 블록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안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게 된 게 가상화폐를 제공하게 된 거였더니 그게 원래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선점력과 블록체인 플랫폼에 그래서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주는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뎁에는 모든 블록에 대한 보상은 토큰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웹 1.0 다시 정리, 웹 2.0, 웹 3.0. 그래서 우리가 웹 3.0은 5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을 때 웹 3.0이 이루어진다.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 소유권. 그래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보상을 뭘로 준다고요? 가상화폐로 준다라는 거죠. 투표권도 뭘로 가지고 있다고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명하게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다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뎁 출시 수익수 이렇게 이제 지금 10,00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의 총액 이게 이제 기하급수 성장을 하게 된 게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2011년 11월 9일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540조 원이었어요. 세상에는 돈이 있죠. 돈은 뭐 하는 데 씁니까?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돌이었고 어느 날 뭐 금화였고 은하였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은병이었고 그러다가 카드가 나왔고 신용카드가 나왔고 온라인 공간에서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이렇게 어떤 만져지는 게 중요한 거 가치라는 것이죠. 그럼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어떤
그 가상 앞에다 실제로 사실 보여주지 않아요. 야, 그거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볼이 주인집에 있는데, 부잣집에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그게 어떻게 가치가 되냐고요. 어떻게 물건을 사고 쌀을 사는데 사용이 되냐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랩, OS의 가치 2020년도에 이렇게 iOS와 안드로이드의 가치 더 커졌겠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분산화되면 이거는 웹 3.0으로 넘어오면서 금이 여전히 시가총액은 가장 크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2017년도, 2018년도 플랫폼 강의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금, 은, 네. 텐센트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의, 아니 중국의 두 개 기업. 이마, 알리바바의 그리고 텐센트. 이 두 마에 의해서 이렇게 마시성 두 분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했잖아요. 다 어디예요? 자세히 보면은 미국이에요. 우리 미국.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자산 순위. 세계가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 세계 구현 우리가 이렇게 뒤에 오면서 이더리움, 뎁, 디파이, NFT, 이제 NFT와 메타버스 이것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다음 시간에 뎁하고 디파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메타버스, NFT를 2세션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2세션, 14세션이죠. 그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걸 5년을 연구를 하고 해오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젠 커뮤니티구나.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나는 뭘 준비하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주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사람들이 결국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NFT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말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오늘 모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저항을 할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산, 제 가상의 자산, 가상의 노동, 가상의 토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다면 정말 그래도 앞으로 많은 50년, 60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커뮤니티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의식으로 좋은 영성으로 함께 좋은 말, 행복한 단어로 이렇게 과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서 유산도 아바타로 주고 돈도 아바타가 모으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그러잖아요. 말이 빠른데 네, 너무 힘드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죄송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 저는 이런 세계에 많이 저보다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이야기고 학자들이 연구해 내온 이야기고 이미 레이커즈 아일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저항 없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조금 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미로 속에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완벽한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마이크 오픈하고 질문해 주실 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오늘 수업 마치기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토요일, 우리가 교류 분석 하실 분들, 네, 토요일에 만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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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하시면 됩니다. 네.